자, 1번에 나온 거 초기 행정학 연구의 가장 큰 목표 이렇게 나왔어요. 자, 1, 2, 3, 4 쭉 나왔는데 초기 행정 연구를 대표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 아니면 행정관리설 이게 얘기하거든. 그럼 1, 2, 3, 4 가운데 답이 나와야 돼. 몇 번이야? 4번 절약관 능률의 달성. 정답 4번입니다. 알았습니까? 이번에 행태로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거 1번에 논리실증주부터 4번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정답 4번이죠. 규범적 방법에 의한 행정 원리의 설정은 조직의 제 원리를 얘기하는 게야. 조직의 제 원리, 원리주의자. 1번은 논리실증입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논리실증주의는 비트겐슈타인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고 명제를 가치명제하고 사실명제 나눠서 얘기했지. 이 가치명제는 인간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되기 명제이기 때문에 이건 TF 참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거짓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김혜수는 예쁘다 가치명제 아니야. 김혜수 예쁘지 예쁘지. 어떤 사람은 예쁘고 어떤 사람은 안 예쁠 수 있는 거 아니야. 전지현 예뻐 안 예뻐? 예쁘다는 사람이 있고 선생님 전지현이 뭐 예쁜지 모르겠어요. 키만 멀때같이 크고 삐쩍 마르고 선생님들은 안 예뻐. 아니 그렇다 그러자. 그러니까 전지현이 또 여러분들 뭐야 화교 출신 아니야. 화교. 그게 성이 왕씨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민족주의에 강한 사람들은 아니 화교 출신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것은 참거짓 판별이 안 되는 게야. 그러니까 이것이 참거짓 판별되려면 이것이 바로 뭐다? 내가 공론의 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실증주의에서 파악한 가치명제, 사실명제 이분법을 행태론에서 인용을 하죠. 그다음에 이번에 계량적 방법은 보편성. 보편성은 여러분들 바로 뭐야? 규칙성을 얘기하는 게야. 햇볕이 눈을 깜빡거린다. 그 여러분들 100명 가운데 90명 보편화 일반화 됐어 안 됐어? 됐죠. 이거 일반 법칙을 찾는 걸 얘기하는 거고 3번도 맞고 4번은 규범적 방법에 의한 행정 원리의 설정. 이건 여러분들 행태론에서 비판. 특히 사이버는 조직의 제 원리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하다, 금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서 그랬어요.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어야 합니다. 4번. 규범적 방법이란 말은 마땅히 해야 할 그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조직을 설계할 때는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기준을 삼아야 할 행정의 원리가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계층제 원리, 분업의 원리, 기억나나? 조직의 원리 이런 것들. 4번은 그 편입니다. 문제 3번. 보수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1번에 기업관리소 노무관리를 중시했다. 이번에 경영사의 봉사주의. 3번에 고임금 저가격. 4번에 백색 사유지. 5번에 과학적 딜레마를 타파하기 위해서 등장하였다. 몇 번 여러분들? 1번에 노무관리 중시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 2번에 경영사의 봉사주의 맞고 고임금 저가격 맞죠? 백색 사유지 비판 얘기했죠? 근데 무슨 과학적 딜레마를 타파하기 위한 등장.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포드 시스템 자체는 뭘 가져와? 대량 생산 체제를 가져와. 뭘 가져온다? 대량 생산 체제를 가져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사회학이나 이럴 때들은 포드 축적 시대라는 게 있어. 포드 축적 시대. 이제 포드 축적 시대 그러면 대량 생산 체제가 절정을 달한 시기를 얘기합니다. 1940년대, 뭐 30년대 이때를 얘기하거든요. 과학적 딜레마에 답하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현상학적 접근 방법 옳지 않은 것 1번 2번 3번 4번 나왔어요. 몇 번? 자, 정답은 4번이죠. 결정론이 아니라 임의론이죠. 임의론. 결정론은 행태론이고, 그리고 행태론을 보완한다는 건 행태론을 비판하고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하기 그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2번은 맞다고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주관적 접근 방법, 주관주의 맞고 실증주의 비판 것도 맞아요,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들. 4번. 결정론의 반대말은 뭐야? 결정론의 반대말, 임의론. 자, 제가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사회 명목, 사회 실체 따라서 얘기하죠. 그럼 현성한 건 사회 명목론이야, 사회 실체론이야? 현성은 명목론, 행태론이 사회 실체론이고, 사회는 개인을 위한 이름에 불과하다, 명목론이고, 사회는 개인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실체를 갖고 실제한다고 보는 게 실체론이에요. 저번에 프레더스가 제시한 행성현상의 접근방법 아니 이렇게 나왔어요. 1번의 제도, 2번의 군, 3번의 행태, 4번의 권력구조. 행태적 접근은 이건 이게 안 해요. 정답 3번이고. 6번에 제도 법제의 현실과의 격차를 밝히는 가장 적절한 방법. 구적 이릉지, 2번의 역사, 3번의 제도론, 그다음에 4번의 개별적 사례 연구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도와 법제와 현실 간의 격차를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정답 1번이죠. 구적 기능주의죠. 거기다 적어놔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리그스의 프리즘적 사회. 리그스의 프리즘적 사회. 리그스의 무슨 사회? 프리즘적 사회를 분석하기에 구적 기능주의 관점에 따라서 연구를 해. 정답 1번입니다, 여러분들. 삼 번의 제도론적 정보는 법규에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다로 끝나는 걸 얘기해요. 국가공무원법에 한국의 인사제도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고 끝나는 것. 이 바로 제도론이에요. 개별사례는 사례연구지. 역사론적 정보는 연대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연대 기술. 1392년도 뭐가 발생해? 임진왜란 발생했다. 기술하는 거 이게 바로 역사론, 이게 역사론적 접근이야. 연대 기술적 접근. 제가 연대 기술적 접근이라고 얘기했다.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내용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자, 7번부터 풀어봐야 되는데 좀 쉬었다. 선생님이 졸려서 못하겠다. 좀만 쉬었다 하자. 자, 이제 7번을 보자. 과학적 관리론 차이점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에 과학기술, 관리기술을 통한 경영 합리화, 인간관계, 생산성 제고. 이번에 경제적 유인, 동기부여, 사회심리적 유인. 그 3번에 민주화 능률의 일치 가능성, 인간관계론 불일치. 그 4번에 합리, 이쪽은 사회, 이쪽은 공식, 소집단, 비공식.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 민주화 능률의 일치성은 사회적 능률을 얘기하는 거고 불일치가 기계적인 능률이야. 그럼 지금 얘기한 3번의 과학적 관리론에서 강조한 것은 기계적 능률이 돼야 되겠고 인간관계론이 사회적 능률이니까 앞뒤가 바뀌었지.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자, 문제 8번. 행태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1번.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 행정의 정석 기능을 부정한다. 그 다음에 2번에 행정의 본질을 인간 협동적 집단적 행태, 3번에 종합적인 접근, 4번에 가치적 판단 배제, 기술성보다 과학성, 외환경 무시하고 미시. 자, 답은 나왔죠. 1번이죠. 행정의 정석 기능이나 성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 요 제외를 배제 상관없어. 그래서 행태로는 실질 내용하고 형식 방법에서 달리 본다. 실질을 볼 때는 뭐야? 정치행정? 일원론. 형식이나 방법은 정치행정? 이원론 얘기했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외 배제 얘기 받게 되겠지. 8번의 정답 1번이고, 행태로는 당연히 환경을 무시했으니까 미시적 현상, 그 표현은 맞아요. 5번 표현은 맞는 거고. 문제 9번 잘못된 거. 1번에 연구 대상 사실 영역의 국가는 행정 연구의 과학성의 저해, 과학성을 강조한 거지 저해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잘못됐고, 1번에 가치 중립 연구로 인해 현실 수행하는 보수적 성격. 3번에 사현상의 하나인 행정현상을 연구하는데 가치 판단 배제하는 것 비현. 맞죠 여러분? 왜 연구 대상 자체를 정하는 것도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행태론에서 얘기하는 가치 배제란 말은 존재할 수 없다고 후기 행태론자들이 엄격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 5번에 행정을 폐쇄, 외부환경 중요성 연구 안 했죠. 그 표현도 맞죠. 자, 문제 바꿔서 10번. 행정 생태론적 접근, 이게 생태론적 접근입니다. 한계로 잘못된 것. 1번은 행정의 환경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체적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 2번,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생태론이에요. 그 3번에 외부 환경 지나치게 중시, 내부적인 관리, 기술 측면 과소평가. 그 다음에 4번에 행정 현상에 대한 보편적, 일반적 이론 수립의 지중. 5번 신생국은 열악한 행정 환경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견해. 자, 정답 나왔으면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죠. 보편적 일반적 이론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한 행정현상 아니야. 그러니까 특수성이 맞지 보편성이나 일반성은 무조건 아니라 그러지. 이 생태론 자체는 강대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뭐야? 강대국이 환경 아니야. 그럼 환경에 의하여 후진국 행정이 완전히 종속되고 결정이 돼야 한대.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관론. 그래서 5번 그래서 표현을 만든 거예요. 자, 문제 11번. 행정체제 이론의 행정학적 공헌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1번. 신생국 행정체제의 비기 연구를 위한 비교 행정론 발달에 기여했다. 이번에 미시적 여러분들 시각을 탈피하여 행정현상을 구별합니다. 가시가 아니라 거시를 바꾸자 거시적으로 보는데 기여했다. 3번에 체제 내에서 구체적인 전환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행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킨다. 4번에 SA 기법 등 개발로 행정학에 과학에 기여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뭐 정답 나왔습니다.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체제 이론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안정되고 균형화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이론이지, 그죠? 후진국하고는 거리가 멀지. 뭐 정답은 당연히 1번입니다. 1번은 보통 생태론이, 그러면 생태론이 비교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 표현은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것은 체제로는 선진국이니까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자. 체제의 속성으로 올바른 걸 기록했어요. 1번의 전체성, 2번 과정으로 단절된 시간, 3번의 비결정, 4번의 미시 기록했어요. 자, 정답 나왔습니다. 몇 번입니까? 정답 1번이지. 체제는 전체로서의 체제를 얘기하지 부분으로서의 체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고, 2번은 과정으로 단절된 시간이란 말은 시간을 고려 안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파악한 세제 이론은 시간을 고려해야 하네. 시간이란 연속상에서 움직이는 체제의 모습을 연구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이게 힘들면 시간이란 요소를 고려한다. 왜? 인간도 시간을 고려하잖아.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 안 먹어? 먹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체제 역시 시간을 고려하면서 살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절된 시간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체제 이론 자체는 여기 보자.
투입선언 산출을 하려고 얘기하잖아. 그럼 산출 자체는 원인이 뭐가 있어? 투입이 있어 없어? 이거 바로 뭐야? 인과관계에 근거한 거야. 인과관계에 근거한 어떤 현상 연구를 결정론이라 그래, 임의론이라 그래? 그걸 결정론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3번에 비결정론이 아니라 결정론적 관점으로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4번은 미지가 아니라 거시이론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답의 형태는 1번입니다. 13번 문제. 비교 행정론과 발전 행정론의 상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양자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생태학적 연구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2번 방법론에 있어 비교 행정론은 기능주의에, 발전 행정론은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4번에 비교 행정은 행정을 종속변수, 발전 행정은 행정을 독립변수로 보고 있다. 4번에 비교 행정론 불균형, 발전 행정론 균형이론이다. 5번 과학성, 기술성을 추구한다. 자, 뭐 답 나왔습니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지. 앞에가 바뀌었지. 일본은 둘 다 이제 생태 환경을 고려하고 있잖아, 맞고. 비행정론은 기능주의에 맞고, 발전행정 아까 구조 기능주의 할 때 기능주의 얘기하는 거고, 이게 실용주의 맞죠, 여러분들? 실용주의를 제가 능동적 변혁관이라고 얘기했죠. 개선주의적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종속변수 맞고, 이쪽은 행정을 독립변수 맞고, 5번도 맞고. 발전 행정론이 불균형론이죠. 행정이 주도가 된 국가 발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불균형이라 그랬고, 비행정론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저 공간적 개념에 따라서 비교 분석한 이론이기 때문에 불균형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균형론의 형태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4번 표현도 잘못됐습니다. 알았습니까? 비행정론은 체제론의 균형 이론을 수용을 해. 체제 이론에 뭘 수용한다? 균형 이론을 수용한다고. 그래서 이 4번에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 이론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자, 14번. 다음 중 발전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1번. 발전 행정론은 발전 도상국가의 발전에 행정의 역할 문제를 다루고 있다. 2번. 발전 행정론은 국가의 발전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과 처방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규범적이고 정책지향적인 연구의 성격. 4번에 나온 게 체제의 변화를 통한 전체 사회 체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태적 균형론. 몇 번? 동태적 균형론은 체제 이론이죠. 좀 전에 발전 행정론은 균형론이라 그랬어요? 불균형론이라 그랬어요? 불균형이니까 무조건 정답 4번이지. 동태적 균형 이론은 개방체제 이론을 얘기하는 거야. 개방체제 이론. 우리가 체제 이론은 보통 개방체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체제 이론적 접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동태적 균형론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았냐? 굳이 얘기하면 이제 뭐 동태적 불균형론 이런 말은 맞아요, 여러분들. 그냥 동태 빼버리고 불균형 이론이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고. 자, 15번. 신행정학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는가. 1번. 고객위주의 행정은 님비현상. 2번에 정치민주화가 설득되지 못한 개도개정이 어렵다. 3번에 사회적 형평성 추구는 능률적 행정과 상충관계 있을 수 있다. 4번에 수익적인 고객의 적극성은 적극적인 행정 참여로 특수 이익을 추구할 위험이다. 5번에 고객의 참여를 강조로 관리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자, 뭐 답 나왔습니다. 몇 번이에요? 자, 신행정학 자체를 얘기하다 얘기해보자. 한시 뭐야? 노동자들 자체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들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야 안 내? 내죠.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의 목소리만 내야 안 내? 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장애인은 장애인의 목소리만 낼 수 있죠. 이게 집단 이기주의 님비가 발생해 안 해? 발생할 수 있는 거 표현 맞는 거예요. 그럼 1번은 맞는 표현이니까 2번도 맞는 거고 3번도 맞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4번과 5번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게야. 좀 나왔잖아요. 몇 번이야? 신행정론은 관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이제 행정관료는 실천적으로 행동하자고 파악하는 게 누굴 위해서? 없는 자를 위해서 적극 능동적 행동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번편에 잘못됐지. 그럼 없는 자를 위한 관료의 행정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신행정론은 큰 정부가 돼요? 작은 정부가 돼요? 신행정론은 큰 정부가 돼요? 작은 정부가 돼요? 큰 정부가 되는 게야. 큰 정부. 복지 정책은 대부분 큰 정부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자, 16번. 다음 중 현상학적 접근 내용이 아닌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일단은 답이 나왔습니다. 몇 번이에요? 정답당이 3번이죠. 자, 현상학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행태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래서 행태론은 사회 실제론, 현상은 사회 명목론 그랬잖아. 이 명목론을 유명론이라고 돼, 안 해? 하죠. 자, 현상학 실증주의야, 반실증주의야? 반실증주의. 행태론이 실증주의고. 기억나요? 결정론은 뭐야? 결정론. 결정론은 행태론. 임의론이 현상학. 기억납니까? 개별적 사례 연구, 현상학. 일반 법칙의 발견, 행태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외면적, 객관적 행태, 행태론. 내면적, 주관적이면 현상학. 양자 비교한 거. 그리고 현상학과 여러분들, 현상학은 상호 주관성을 강조하죠. 요 상호 주관성을 달리 얘기할 때 간주관성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상화, 물화 현상을 연구하고 비판한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습니다. 뭐 그 정도 가져가야 돼. 액션을 강조해, 비헤이버를 강조해. 현상학. 액션이에요, 비헤이버예요? 이건 행태론이지. 이게 현상학이고. 액션은 가치지향, 목적지향적인 행동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내가 양자 수업 시간에 비교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현상학, 비판이론, PM, 포스트 모더니티, 시차이론,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문제가 부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요새 얘기한 뭐 신공공 서비스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포스트 MPM, 탈신공공관리론. 요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문제가 한 문제는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17번. 비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비판 이론은 기존의 실증주의 분석에 대한 비판의 한 경향으로 비판 이성을 통한 행정의 접근 방법. 2번. 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성을 추구하고 질적인 연구에 주안점을 둔다. 3번. 비판 이론은 그러는 해결의 사상까지 거슬러 가는데 그는 사실이 나타내는 것 자체를 문제시했다. 저번에 해겔은 관념론적 비판 철학과 변증법적 분석을 사용하는 막스의 이데올로기 분석이 거기 여러분들 해겔의로 바꿔놓자. 해겔의 관념론적 비판 철학과 변증법적 분석을 사용하는 막스의 이데올로기 분석이 비판 여론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에 비판 이론은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비판이론 기존의 실증주의 분석에 대한 비판의 한 경향으로 비판성을 통한 행성의 접근 방법이다.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비판에서는 인간의 이성의 발달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해. 도구적 이성, 실천적 이성, 비판적 이성. 자, 그리고 그래서 도구적 이성을 얘기할 때는 실증주의, 행태론의 이성을 얘기해. 여러분, 실증주의라든가 행태론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해석을 해야 하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잖아. 그럼 인간은 전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뭐로 파악해? 도구로 파악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증주의 이성은 인간을 도구로 파악하게끔 만드는 이성이다 해서 도구적 이성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실천적 이성을 얘기할 때는 현성학의 이성이야. 현성학은 타인의 마음속에 내 마음을 넣어본다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뭐야? 상호주관성. 그럼 여러분들 타인을 위한, 흑인을 위한, 약자를 위한 진정하게 실천하는 행동을 해야 하네. 이게 실천적 이성이야.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이성이 바로 비판적 이성인데, 비판적 이성은 사회각성 제도라든가 사회의 각성 여러분들 제도라든가 법규는 인간의 인권과 자유를 얽어매는 사슬에 불과하고 수갑에 불과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도라든가 법률 자체가 우리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인간들은 잘 몰라. 그걸 간파한다고 봐. 이걸 간과해. 그러면 각종 제도나 규칙이 인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간파하는 이성,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 이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비판적 이성은 일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이 갖고 있다. 그럼 지식인은 무지몽매한 민중을 계몽을 해야 한다고 파악해. 이 계몽을 토대로 뭘 갖게끔 하냐? 의식을 갖게끔 하는 거야. 근데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정치적인 현상을 비판을 해야 하네.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적 사회에서 파악한 진보주의하고 보수주의가 어떻고, 특히 보수주의 갖고 있는 문제점을 쭉 얘기를 하잖아. 태극기 부대라든가 여러분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나는 얘기하려고 하고,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 제발 좀 각성 좀 해서 비판적 이성을 갖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적 이성을 갖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식이 되면 계몽이 돼야 한다. 되죠? 그러면 이제 제도나 규칙이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으면 인간들은 이제 알잖아. 그럼 거기서부터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 비판적 이성을 해방적 이성이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몇 번이야? 지금 얘기한 1번 무조건 맞는 거고. 알았습니까? 그럼 지금 얘기한 비판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주관적인 실천적 의지를 강조해야 하네. 주관적 실천적 의지를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주의주의라 그러는 게 주의주의. 그래서 지금 얘기한 2번에 주의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성을 중시하고 질적인 연구의 주관성, 그 표현은 맞는 거예요. 이성을 중시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지주의 그럼 틀려. 알았냐? 주의주의고. 뭐 3번에 해결의 사상까지 맞지만 그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죠. 사실 문제를 강조한 것은 뭐야? 행태론 실증주의지. 비판 이론은 현상학과 함께 실증주의를 엄격히 비판한 거야. 그래서 3번은 사실이 나타낸 것 사실이 나타난 것 자체를 문제시했다. 그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사실을 여러분들 연구한 게 없어요. 사실을 강조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3번은 잘못됐고, 4번에 해겔의 관념론적 비판 철학, 변증법적 분석, 막스의 이데올로기 분석이 비판 이론의 이론, 그 표현은 맞아요, 여러분들. 해겔 그러면 변증법이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죠, 여러분들. 칼 막스의 이론 같은 경우에도 비판 이론과 같이 연결된 게야. 왜 그러면 이 프랑크푸르트 사회과학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칼 막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5번 표현하고 4번 표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실이 나타내는 것 자체를 문제지 아닙니다. 사실을 중시한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자, 18번 문제.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신제도주의는 정부 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장치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에 피터 홀. 그 앞에 역사론적 신제도주의를 역사론적 신제도주의 이렇게 바꿔놔야 돼. 제도주의 앞에다가 역사론, 그 다음에 합리선택, 사회학 그 세 가지 형태로 나눴죠. 자, 3번의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가 인간 행위의 보편성을 중시한 나머지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 행태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국가가 갖고 있는 특수한 역사 이런 걸 중시해 연구 대상에서 경시해. 그 나라의 역사적인 과정이라든가 역사 과정에 근거한 특성 그런 거 연구하고 똑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놈이나 미국 놈이나 한국 사람이나 햇볕이 눈을 찌르면 눈을 깜빡거린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국가의 특성을 연구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게 보편적인 것을 연구한 거지. 그래서 3번 자체는 그 편이 맞는 거예요. 행태주의는 너무 보편성만을 강조하지 국가마다 갖고 있는 역사의 특수성 이것을 경시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행태론에서는 인간들은 옷을 입는다가 일반적인 법칙 아니야. 근데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미개한 지역에 가면은 아프리카 여러분들 토인족이라든가 아마존에서 살고 있는 토인 토종의 여러분들 부족 사람들은 옷을 입어 안 입어? 옷을 안 건지고 다니잖아. 그 특수한 면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그런 특성을 몽땅 무시한 게 바로 행태론이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그렇게 비판한 거 맞는 거예요. 역사론에서. 자, 4번에 합리선택적 신제도론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공공선택 이론도 합리선택이고 우리 수업실에 학습한 조직경제학도 합리선택이야. 이 조직경제학을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거래비용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대리이론 두 가지 있죠. 거래비용 경제학, 대리이론. 그러니까 당연히 제도 발생에 관한 거래비용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 표현은 맞아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거래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거래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한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학에서는 사회학은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사회학적 신제도론은 철저하게 결정론이지 임의론이 아니지. 인간이 제도를 자신의 목적에 창조하는 이건 임의론 아니야. 제도 즉 문화가 인간을 결정해야 하네. 인간을 결정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5번은 무조건 철저한 결정론이지 임의론이 아니라고. 그 정답은 당연히 5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19번 문제. 신제도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 합리선택 미시, 2번 역사론 경로의 전성과 역사의 특수성, 3번 사회학 제도의 동형화 유사한 조직구조, 4번에 결정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에 1번에 미시적인 접근 맞죠? 2번에 경로의 전성과 역사의 특성 강조한 거 맞죠? 사회적 신제도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제도의 동형성에 근거해 유사한 조직구조 분석한다. 그게 맞죠? 합리선택은 임의론과 결정론의 양면성이지 한쪽만을 가진 건 아니죠. 임의론과 결정론의 양면성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정답은 4번입니다. 특히 3번에 제도의 동형화에 근거해 유사한 조직구조 분석한 거 사회학적 신제도론 그 표현 꼭 수지해서 가져가야 돼. 그리고 2번은 경로의 전성과 역사의 특수성 자체를 제도적 환경으로 본 것이 뭐냐면 역사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자. 자, 합리선택적 신제도론은
잘못된 거. 1번 개인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존재는 아니나 합리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번에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으로 형성된다.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러니까 2번은 잘못했고 3번에 합리선택은 다른 신제도론과는 달리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제도를 인식한다. 또한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선호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 및 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기도 한다. 즉 미시적인 연구. 맞죠 여러분들? 4번에 제도를 인간의 행위를 제약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상호작용에 고안된 제약이라고 이해한다. 그 표현 맞죠? 거기 제도에서 물리적인 속성, 뭐 규칙, 공동체의 속성, 몽땅 다 제대로 파악한다. 이거 다 수업상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정답은 하여간에 2번이죠.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내생적 형성은 아니죠. 자, 21번. 다음은 합리선택. 올바르지 않은 거야. 1번에 결정은 임의론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2번에 제도는 인간 행위에 제약을 주며 또한 제도 또한입니다. 또한이 아니라 또한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고안된 제약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제약받는다 이렇게 알아서 고안된 지어버리세요. 예? 제약받는다고 이해한다. 그 표현은 맞고 3번에 제도를 균형점의 결과 맞죠? 5번에 합리선택은 사회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가 제시한 거지. 사회학자가 제시한 것은 바로 뭐야? 사회학적 신제도론이고 정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자, 22번. 신제도론을 많이 집어넣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제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네. 자, 다음에 역사론적 신제도주의. 잘못된 거 1번 2번 '너무 쉽게 나왔어요. 3번 4번 자, 그리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역사론적 신제도주의는 국가마다 특수한 제도나 정책을 연구하게 한 거지. 거기 여러분들 보편성을 설명한 것은 아니잖아. 국가와 국가를 비교해 국가마다 상이한 정책을 연구한 거 아니야. 국가마다 유사한 조직 구조가 왜 형성됐는지, 보편적인 구조가 왜 형성되는지를 연구한 것은 사회학이고, 그건 사회학적 신제도론이고, 그걸 제도의 동형화로 얘기했잖아. 제도의 동형화 때문에 국가마다 유사한 조직 구조, 제도가 존재한다. 사회학적 신제도론이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2번은 무조건 변이 잘못된 거지. 2, 3. 다음은 역사론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야. 1번. 역사론적 신제도주의는 분석 조직 면에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보다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2번에 중범위론의 순에서 분석을 한다. 다음 3번에 역사론적 신제도주의 초점은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어떠한 맥락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역사적 우연성에 의해 형성되었는지에 두고 있다. 4번에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 방식이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연히 행태주의적 방법을 계승하고 찬성한다. 몇 번? 정답은 4번이죠. 행태주의하고는 관계, 역사적 우연성이나 맥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태주의랑 관계 고리가 없죠. 계승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뒤에 표현은 잘못했지. 역사적 우연성, 우발적 사건 아니야. 그건 맞지. 그 제도의 변화를 제가 결절된 균형이란 말 얘기한 거 기억났나? 중단된 균형, 펀크체이티도 잘 가다가 획가닥 바뀌고, 그 제도의 변화는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급진적, 간헐적인 변화 얘기해서 했어요. 해줘라 여러분들. 자, 그거 봤으면은 24번 문제. 자, 다음은 역사론적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야.
1번 역사론 제도와 개인의 행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제도가 행위자들의 이익 또는 선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들의 추구하는 목적을 구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역사적 사물의 제도가 행위를 제약하지만 동시에 제도 자체가 의도적 또는 비도적 전략 갈등 선택의 사물이라고 본다. 역사는 계산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 방법 양자를 모두 사용한다. 미시와 고시를 연기하고 있다. 역사로는 제도적 환경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 독립현수인 제도가 개인의 행위나 형성에 연관한 거다. 일본의 역사론 자체는 역사학의 전문 60년대에 태동된 이론이다. 자, 너무 쉽게 나왔죠.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역사학이 아니라 정치학이죠. 1번과 2번과 3번 기억년 디귿은 무조건 맞죠, 여러분들. 역사는 전반적으로 설명한 거 아니야, 기억년 디귿은. 4번은 지금 얘기한 정치학이지. 그 니은볼의 역사론적 접근의 계산적 접근은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뭐야? 합리 선택을 얘기하는 거야. 합리 선택. 합리 선택에서는 개인의 선호가 외생치로 주어진다고 파악했지.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접근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회학적 신제도론이에요. 그걸 내생적 형성에 양자를 모두 사용하여 제도 영향을 설명한 게 역사론이에요. 알았습니까? 둘 다 사용한다, 역사론에서는. 그러니까 니은 표현은 무조건 맞는 거고. 여러분들 역사론에서는 여기 보자. 정부를 수동적, 중립적 존재로 해석해, 능동적, 자율적 행위의 주체로 해석해. 정부를. 역사론에서 파악한 정부는 수동적, 중립적인 존재야, 능동적, 자율적인 존재야. 국가 이익을 위하여 능동적,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행동한다고 파악해요, 정부를. 꼭 가져가야 돼. 그러면 역사론에서는 다원주의를 비판한다, OX. 다원주의를 비판하는, 다원주의에서 파악한 정보를 얘기할 때는 수동적, 중립적 조종자 아니야. 그걸 비판하는 게 역사론이에요. 그것도 시험지 많이 나와. 지금 얘기한 거. 정보를 뭐로 파악한다? 능동적, 자율적 행위의 주체, 전문성을 갖고 보도 능동적 적으로 행동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 표현도 가져와야지. 자, 25번. 다음은 사회학적 신제도론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거야. 1번. 과소사회화를 비판하나 지나치게 과잉사회를 지닌다고 비판받는다. 2번에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배태성의 개념을 사용한다. 3번에 적설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4번에 제도하는 어떤 사회적 관계와 행위가 상호 주관성으로 당연시되는 현상학적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사회학은 과소사회하고 과잉사회화를 다 여러분들 비판하죠. 사회화되고 있는 인간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사회화되고 있는 인간은 자, 결과의 논리를 중시해, 상황의 논리를 중시해. 사회화되고 있는 인간은 상황의 논리야. 그럼 여기 보자. 자, 현재 상황은 어딘가? 이게 인천행정고시학원이다. 두 번째. 그럼 이 상황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행정고시학원 행정학 담당 강사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을 적절성의 논리라 그래. 거기 여러분들 3번에 적절성의 논리 중시한다 그런 말 나왔나? 나오죠. 알았습니까? 결과 중심의 논리는 여기 보자. 완벽하게 사회가 끝난 인간이야. 나의 인생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걸 먼저 딱 따져. 그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 찾아가는 것은 결과 중심의 논리야. 그럼 나의 인생관이 확립됐으니까 사회가 끝난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결과 중심 논리라고 하는 거고, 사회학은 결과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적절성의 논리를 강조하죠. 거기 여러분들 이번에 배태성을 얘기하던 엠베디드리스, 제가 각인되어지는 거라 그랬고, 이 각인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야? 사회화야, 사회화. 그리고 이제 4번에 제도화는 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제도화라고 얘기해서 그랬어요. 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 이게 바로 제도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현상학적 과정, 이걸 여러분들 거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표현을 만든 거예요. 자, 선생님 이런 얘기죠. 방송통신대학교에는 여러분들 건물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 왜? 통신매체를 토대로 강의하니까 캠퍼스가 필요 없다고, 물리적인 공간이. 근데 방송통신대 학생들이 보니까 우리도 대학교인데 지금은 캠퍼스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학 나름대로 축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야. 불만을 가져. 그러다가 방송통신대를 다니는 애들끼리 여러분들 얘기하다가 서로 이신점심 마음이 통하는 게야. 우리 그러지 말고 연판장 돌려서 학교에다가 캠퍼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시다. 그래서 연판장 돌려가지고 나타난 것이 방송통신대학 지역학습관이 탄생했다고 계산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그 아까 서로 대화에서 이신전심 그랬지. 내 마음이 네 마음, 이게 현상학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상학적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된다. 4번 표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 당연히 1번이죠, 여러분들. 26번 좋은 거버넌스의 내용과 거리가 먼 거리 켜놨어요. 1번 세계은행의 정의로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조언으로 등장했다. 2번에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통제, 대응성이 높은 정부. 3번에 한 국가의 경제 문제 및 정책을 다루는 정보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 권력의 방향을 제시 및 공고. 그 다음에 4번에 자유민주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MPN과의 결합. 몇 번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보세요. 빼버렸나? 자, 페이지 112페이지. 거기 맨 위에 로드즈가 파악한 뉴 거버넌스의 주의론에서 최소국가 기업, 신공공, 좋은 거버넌스,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 자기조직화 연결망 해가지고 6가지가 쭉 나오고 있을 게야. 여기 이제 좋은 거버넌스를 한 거 봐. 좋은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는 정부 운영에 참여,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어 강조했고, 이건 이하 뭐하고 뭐를 결합했다? 신공공관리론과 자유민주주의의 결합이야, 여러분들. 그럼 지금 내가 26번 문제를 얘기할 때는 자유민주주의의 문제를 시정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신공공관리의 결합을 얘기한 거지, 문제점 시정은 아니지.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왜 좋은 거버넌스를 하냐면은, 자, 이게 보자. UNDP 세계은행에서 여러분들 그 후진국가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제3세 국가한테 조언을 내. 너희들 그동안 정부 운영 배드 거버넌스, 나쁜 거버넌스였다. 그렇게 이제 좋은 거버넌스로 운영해 하고 충고를 제안한 게야. 그 어떻게 하냐? 지금 두 가지. 뭐하고 뭐를 결합해서? 자유민주주의하고 신공공권 관리론 결합해서 운영하면은 좋은 거버넌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좋은 거버넌스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27. 신공공 서비스론의 내용이 아닌 거 1, 2, 3, 4 쭉 나왔어요. 정답 나왔습니다. 몇 번? 정답 2번이죠. 시장 지향적 책임이 아니라 책임의 다면성을 강조하지. 자,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 펴봐. 113페이지. 거기 여러분들 전통적 행정 이론 박스에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는 3개 비교한 게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밑에서 두 번째 행정 책임 나온 거 봐. 전통적 행정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계층제적 책임이란 말이 나와. 계층제적 책임은 계층의 상관 명령에 따라 부하들은 따라야 할 책임이야. 그럼 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을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 이게 전통적 행정 이론의 행정 책임이야. 근데 신공공관리는 시장 지향적 책임이란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그 시장 지향적 책임을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정부도 시장처럼 뭘 추구하라? 이윤을 추구하라. 그게 책임이야. 정부도 이제는 시장처럼 이윤을 추구해라. 이게 시장 지향적 책임이야. 근데 마지막 나온 게 책임의 다면성이란 말이 나왔나? 행정 책임은 여러분들 뭐 단순하게 뭐 지금 얘기한 법을 지키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바로 책임의 다면성이 아니라 행정 책임은 다양한 책임, 시장 지향적 책임도 있고 또 정치에서 얘기하는 정치 공약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도 있고 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도 있고 이 책임의 다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량을 얘기할 때는 제한된 재량만 허용되고 있으니까 신공공관리는 폭넓은 재량이고 이쪽은 재량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두 필요해 책임도 수반돼야 한다고 보는 것들 신공공 서비스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 개 박스에 관한 내용들은 꼭 정리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104페이지에 꼭 가져갈 게 하단에 탈신공공관리론 문제 하나 제목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것은 여러 비판 관점의 기초에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수정보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 나왔죠. 그래서 밑에 나온 조치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페이지 112페이지 펴봐. 거기 로드즈가 파악하고 있는 여러분들 거버넌스 주의론 해가지고 5가지인가 6가지가 최소국가 나온 거 있죠. 최소국가는 여러분들 시장주의야. 그러니까 시장으로 모든 걸 뛰어넘겨 그 말이야. 극소화시켜라 그 표현이고. 두 번째 기업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는 거기 뭐라 해서 이사들의 활동이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거기 들어보자. 기업의 이사들은 고객을 위해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영 철학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 경영 철학을 이제 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하자. 이게 지금 얘기한 기업 거버넌스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 다음에 이제 신공관리 그냥 방향 잡기고 좋은 거버넌스 별표. 좋은 거버넌스는 여러분들 거기 정부 없는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하여 아니 참여와 합력을 위하여 있던 것들이 바로 뭐라 했어요? 아까 얘기한 집 짓는 거. 아까 뭐 좋은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결합한 거 뭐하고 뭐 신관리주의 안 변합니다. 신공공관리론과 자유민주주의 결합 얘기했고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조언이라고 얘기 전했어요. 했죠. 집 짓는 건 선생님이 졸아서 얘기한 거야. 졸아서. 선생님 지금 집을 좀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머리가 하도 아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집을 어떻게 질 것인가 고민스러워요. 선생님 보세요. 집을 짓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평생의 꿈이야. 집 하나 짓고 개새끼 한 마리 바깥에 키우고 바깥에 개는 바깥에 키워야지. 그리고 바깥에서 고기 구워 먹는 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선생님이 저는 감자도 심고 꼬치도 심고 이렇게 하는 탑바 만들어 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좀 왜 수업 시간에 그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졸아서 그래. 졸아서. 근데 그 박스에 관한 내용들은 꼭 정리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거기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는 뭐예요? 정보 없는 거버넌스 여러분들. 무슨 거버넌스? 정보 없는 거버넌스. 그리고 자기 조직과 연결망은 계층제와 시장의 중간지대라고 나와. 계층제와 시장의 중간지대, 자기 조직과 연결망. 그래서 지금 얘기한 6가지 형태는 가져가십시오. 6가지 형태 정도는 가져가시고 좋은 거버넌스는 아까 얘기한 저 보자. 세계은행, UNDP 대문자로 적어서 UNDP. 이게 뭐 국제개발기구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군데서 여러분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제안으로 등장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 형태 정도로 내용 가져가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그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그 가져갈 게 여러분들 그 5번 봐봐. 5번에 공익에 대한 입장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전통적 행정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공익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행정 이론은 막스 베버의 관료제를 생각하면 돼. 관료제. 합법적 지배 얘기했잖아. 근데 신공공 관료론에서는 여러분들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야. 개인의 이익을 다 더한 게 공익에 불과하다. 이거 실체설이야, 과정설이야. 응? 요 표현은 실체설일까요? 과정설일까요? 이건 과정설이야. 공익을 바라보는 입장 과정설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공공 서비스론. 자, 중요하죠.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라고 나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란 말을 꼭 숙지해서 가져가야 돼. 자, 우리 인간이 공유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서로 담론 토론하는 게야. 토론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다? 공익이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론적 민주주의, 수기적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대화 토론 있죠. 토론을 토대로 자신의 선호를 관철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관철하는 것을 싸우자는 거 아니야. 선호를 변화시켜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하나의 공감대나 하나의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게 진정한 담론이야. 그러니까 담론 자체가 그런 것들도 자신의 선을 관찰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 담론의 결과는 공유하는 같이 합의점이 탄생이 안 해. 하지. 그게 공익이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표현 양식들도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신공공관리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탈신공공관리론 MPM을 비판한 거예요. 비판한 거고 거기 보시면은 일본의 통합을 강조한 게 통합. 요새는 융합이나 통합을 중시하네 하죠. 그래서 통합을 얘기할 때는 방향잡기 플러스 노젓기, 방향잡기 노젓기를 이제 정부가 다 관장하라 그 말이에요. 따로따로 하는 것을 분절하라 그래. 방향잡기는 정부가 하고 노젓기는 뭐 민간이 하고 그건 분절 분리가 돼서 단절돼 있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가 다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은 분권화 탈규제 완화를 강조하지. 규제 완화. 여기서는 재집권화 재규제. 제가 여러분들 방향잡기하고 노젓기를 다 하는 정부를 총체적 합체된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하니까 이거는 정부가 다 책임을 져야죠. 이게 바로 명확한 역할 모성의 제고, 명확한 역할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번 나온 거 봐. 민간과 공공사의 경쟁이야 파트너십이야. 파트너십이야. 경쟁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 탈신 공공관리론도 출제 빈처리 형태가 높기 때문에 그것도 요새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보겠는데 어딜 보냐 하면은 페이지 96. 자, 96페이지를 펴보시면은 거기 이제 포스트 모더노트 행정학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모더노트를 비판해서 만드는 게 포스트 모더노트야. 그래서 이쪽은 기술주의, 이쪽은 반기술주의야. 기술 좋아하지 않아. 모더노트는 기술이 지상 최대의 작품이야. 이쪽은 오히려 기술이 인간 수혜를 가져온다 그러지. 이쪽은 객관주의, 이쪽은 뭐야 여러분들? 구성주의야. 구성주의를 얘기할 땐 여러분 여기 보자. 스스로 마음속에 구성해 보는 거야. 스스로 마음속에 구성해 보는 거야. 여러분들 교육학이나 교육이론에서 구성주의적 학습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전통적 교육관을 얘기할 때는 본질주의에 근거하여 문화유산 모형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일방적으로 문화유산을 교육하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근데 20년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진보주의 입장에 근거한 사람들은 이제 모든 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걸 학생이 경험을 토대로 무엇을 체득을 해야 하네. 여러분들 여기 보자. 하루 생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기 써 안 써? 일기는 나의 경험을 토대로 뭘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자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는 객관성이야, 그럼 주관성이야. 주관성에서 주관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야. 자, 이쪽은 분화되면 분화될수록 좋은 거라고 파악하죠. 이쪽은 그것이 아니라 통합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실증주의, 반실증주의. 메타적 근본주의는 이게 절대주의야.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모더니티고, 근데 포스모더니티는 상대주의죠. 이쪽은 관료제를 강조해, 탈관료제. 이쪽은 여러분들 기업가 정신, 이쪽은 시민정신. 이쪽은 여러분들 규제주의. 이쪽은 탈규제주의, 해방주의. 이쪽은 균형과 안정, 이쪽은 무질서와 혼란. 이쪽은 결과, 이쪽은 과정과 행동, 이쪽은 합리주의. 합리주의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파악해. 왜? 이성에 의해서 기술이 만들어지잖아. 이쪽 웃기는 개소리. 그래서 반합리주의입니다. 이쪽 물질주의, 탈물질주의에서 포스모더니티가 무엇인가 그것도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접근 방법 끝냈고 다음 주에는 정책론 파트를 중심으로 또 문제 풀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